자,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에 실린 고려대학교 김영근 교수의 심층 분석 기사입니다. 제목은 극우 자유연정의 출범, 위협받는 한일 관계. 국제 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유명한 매체에 실린 글인 만큼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지갑 변동과 그 파장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야, 시작부터 굉장히 강렬한 인용구죠. 일본의 유력지인 아사히 신문이 이 상황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이 한 문장이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의 무게를 전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일본 정치의 방향키가 완전히 꺾이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의 신호탄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기사의 흐름을 따라서 총 6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볼 겁니다. 일본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이게 왜 한일 관계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사가 제안하는 대안은 과연 무엇인지까지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일본 정치에서 무려 26년이나 이어져 온 말 그대로 한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핵심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26년 동안 자민당의 파트너였던 중도 성향의 공명당이 연정에서 나가고 그 빈자리를 훨씬 더 오른쪽에 있는 일본 유신회가 차지한 거죠. 이 새로운 조합을 기사에서는 자민당의 자와 유신회의 유를 따서 자유유, 자유연립정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손만 잡은 게 아니고요. 자민당이 이 새로운 파트너를 얻기 위해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유신회의 오랜 수건 사업들을 그냥 통째로 다 받아줬어요. 오사카를 부수도로 지정하는 문제부터 의원 정수 삭감까지. 기사에 따르면 유신의 대표가 이걸 보고 120점짜리 답변이라고 했을 정도라니 얼마나 파격적인 양보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연정, 이 새로운 조합은 일본 정치를 대체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까요? 기사는 이걸 안전핀 없는 질주라는 아주 절묘한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기존 자공연립에서 공명당은요, 자민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가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일종의 안전핀 같은 존재였습니다. 평화나 복지 같은 가치를 중시했거든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자유연립의 파트너 유신회는 정반대예요. 오히려 헌법 개정 같은 우경화 정책을 향해서 더 빨리 달리라고 등을 떠미는 말 그대로 가속 페달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게 이 기사의 분석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이 기사는 안전핀이 빠지고 그 자리에 가속 페달이 달렸다는 이 비유 하나로 이번 변화가 단순히 파트너만 바뀐 게 아니라 일본 정치 시스템의 DNA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사의 시선은 국제관계로 넘어갑니다. 특히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 새로운 연정의 등장은 마치 두 개의 거대한 시한폭탄이 설치된 것과 같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시한폭탄은 바로 평화헌법 개정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걸 거의 정치적 소명처럼 여겨온 인물이고 새로운 파트너인 유신회 역시 헌법 개정이 당론인 정당이죠. 이 둘이 만났으니 일본을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그야말로 전례 없는 힘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 기사의 핵심적인 분석 중 하나예요. 그리고 두 번째 위협이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더 즉각적이고 더 폭발력이 클 수 있는 문제인데요. 바로 역사 수정주의의 부상입니다.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기사는 역사 수정주의를 과거의 잘못을 왜곡하거나 미화하려는 움직임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새로운 연정의 핵심 인물인 타카이치 총리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로 꼽힌다는 거죠.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정하거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하는 발언들을 계속 해왔으니까요. 이건 뭐 우리만의 우려가 아닙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똑같이 보고 있어요. 미국의 외교 전문지죠. 포린 폴리시는 이미 다카이치 총리의 이런 역사 인식이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근본적인 장애물이 될 거라고 명확하게 딱 짚어낸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는데 과연 우리가 예전에 쓰던 외교적인 해법들이 그대로 통할까요? 이 기사는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역사 문제 같은 원칙과
경제협력 같은 실용적인 부분을 분리해서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주로 써왔잖아요. 근데 기사는 이제 그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대응하는 그런 사후 약방문식 접근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제안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이건 예측 가능한 리스크라고 딱 규정하고 사전에 미리 아주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미래 리스크 관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기사는 외교적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정말 귀에 쏙쏙 박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 행정전산망이 마비됐던 사태를 예로 들면서 외교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정부끼리 공식적으로 대화하는 채널 하나에만 모든 걸 의존하는 건 백업도 없이 중요한 데이터를 서버 하나에 몰아넣는 것과 같은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내놓는 해법은 바로 이 세 개의 기둥으로 된 전략입니다. 첫째, 최상의 상황부터 최악의 상황까지 미리 다 그려보고 대응 계획을 짜두는 시나리오 다중화. 둘째, 정부 채널이 막힐 때를 대비해서 시민사회나 경제계 같은 비공식적인 채널까지 여러 겹으로 만들어두는 채널 다층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이 뭔지 명확히 하고 모두가 일관되게 대응하는 원칙의 내재화입니다. 자, 이제 기사는 결론으로 향합니다. 눈앞에 뻔히 보이는 이 위기를 오히려 우리의 외교 체질을 완전히 뜯어고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카이치 내각의 출범이라는 이 거대한 위기는 우리에게 이제 과거처럼 수동적이고 반응만 하는 외교는 그만두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미래를 예측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외교 시스템을 만들 절호의 기회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측 가능한 위협 앞에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나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